자, 우리는 80쪽. 보기에서 출제자의 관점을 획득해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 현대시를 좀 여러 개 많이 해야 돼가지고 좀 빡빡합니다. 좀 집중력을 좀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자, 저기 보기, 도연아, 보기 좀 읽어주세요. 자신의 인간성을 인지한 인간은 절대적 존재에 의존하게 된다. 가와 나는 모두 인물로 상징되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사회에서는 이는 그대를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하며 인과의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인에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주체가 누구야? 자신의 유한성을 인지하는 인간이 주체예요. 자, 유한성이라는 건 내가 한계가 있다 이 뜻이죠. 그렇다는 건 내가 뭔가 결핍된 상태, 완벽하지 않은 부족한 상태의 인간이다 라는 뜻이야. 이런 부족하고 결핍된 뭔가 모자란 데가 있는 내가 절대적 존재에 의존하게 된다. 그럼 절대적 존재는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신적 존재? 그쵸? 신이겠죠? 근데 만약에 신이 아니라면 이 절대적 존재는 어떤 이상형 사람일 거야. 그쵸? 이 절대적 존재는 일단 이상적인 인간, 완벽한 인간, 완벽한 이상형이다. 자, 나의 이상형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박보검이에요. 박보검처럼 반듯하게 잘생긴, 예의 바른, 이렇게 착한, 뭐 단정한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야. 근데 박보검이랑 사귀면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울까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젓네요. 박보검 별로예요. 어쨌든 엄청 이렇게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2, 3일 같이 지내면 뭔가 불편한 지점이 발생해. 그치? 박보검이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쵸? 아무리 막 예쁜 여자랑 사귄다고 해도 뭔가 좀 불편한 지점이 있어서 맞춰가야 돼. 그런데도 완벽하게 느껴진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별로 안 친한 거야. 그치? 아직 방구도 안 튼 그런 사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 존재, 이 완벽한 이상적인 존재는 주체와 좀 거리감이 있다. 그걸 좀 약간 이해합시다. 이 절대적 존재는 거리감이 있는 존재일 거야. 가와 나는 모두 공통점 구간.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임의 부재가 이별이겠죠? 이별을 거짓 이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안 끝난다. 영원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항상 이렇게 보기에서는 뭔가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 구간과 차이점 구간을 잘 인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지문으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제목을 딱 봤더니 한용운의 거짓 이별. 근데 사실 이별은 이별했어. 근데 나는 이 이별이 거짓 이별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 거짓 이별은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는 이별을 했는데 나는 이거 우리 진짜 헤어진 거 아니야. 가짜로 헤어졌어. 라고 말하는 합리화. 현실을 부정하는 현실 부정의 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을 딱 읽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석할 수 있어요.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당신은 2인칭의 대명사. 2인칭 대명사라는 건 청자라는 거예요. 그쵸? 청자를 설정하는 말투를 우리는 무슨 채? 대화체. 자, 당신이라고 하니까 얘는 대화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은 대화체에서 사용되는 표현이고 자, 문제에서는 대화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화체라는 말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 청자를 설정하여. 청자를 설정하여 또는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로 자, 요런 말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또 무슨 채? 아니야?가 아니라
아십니까? 무슨 채? 존댓말 하는 거잖아. 경어체. 자, 아십니까? 경어체가 사용됐어요. 자, 경어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기에서 이게 뭔가 사랑 얘기라는 걸 획득을 했고, 근데 남녀 관계에서 존댓말을 쓴다? 그 남자야, 여자야? 여성적이에요. 그쵸?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삭 토스트도 오늘 처음 먹어본 사람이 있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하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연하랑 사귄 적 있어요? 없어요? 아래로 몇 살까지 괜찮아? 1살까지. 1살짜리 연하남이 처음엔 도연이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선 도연이 누나 하면서 이렇게 약간 귀여움을 막 어필하다가 어느 순간 사귀기 시작하면 도연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그래? 왜 연하남들은 반말을 할까? 왜 그럴까요? 약간 우리 문화권에서 이게 옳다는 건 아니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약간 남자는 내가 지켜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고, 여자는 뭔가 좀 보호받는 느낌이고,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관계에서는 존댓말을 한다. 그러면 문학작품에는 여성적 어조인 경우가 많아. 자, 일단 경어체에서 우리는 여성적 어조를 발견할 수 있고, 여성적 어조는 좀 부드러운 어조를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뭘 획득해 갈 수 있을까요? 당신과 내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별했어. 이게 누가 봐도 타당한 객관적 상황. 이별을 했다. 이는 객관적 상황을 여기다가 서술을 해둔 거고, 근데 그 다음 줄에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좋을 대로 말한다라는 건 마음대로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해보면, 마음대로 말해보면, 마음대로 표현해보면 그건 거짓 이별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마음대로 말해보면 이건 가짜 이별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가짜 이별이 무슨 뜻이라고요? 실제로는 이별한 건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자, 이 거짓 이별이라는 건 현실 부정이면서 나만의 주관적 인식. 내 생각엔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린 여기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자기 그냥 지 생각을 구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진짜 헤어진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못 만나는 건 사실이야. 당신이 내 옆에 없는 부재하는 상황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자, 떠날 것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 떠날 것인가요?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안 떠났다. 그거지. 자, 떠날 것인가요는 떠났으면 하는 소망이에요. 이 거짓 이별이 떠났으면 하는 소망. 자, 그렇다면 거짓 이별에 대한 화자 인식은 긍정, 부정. 부정적 인식. 거짓 이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자,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 떠날 것인가요? 여기가 예비고일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떠날 것인가요? 무슨 법? 서리법. 자, 떠날 것인가요가 서리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서리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에서 의문문을 사용하여, 그럼 갑자기 어떤 친구는 이거 서리법이니까 의문문이 아니지 않나? 하고 얘를 X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서리법이라는 건 아는데 의문문을 사용하여 그럼 이건 서리법이니까 의문문이 아니지 않나? 요런 착각을 하는 거지. 이건 왜 발생하는 거죠? 서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요. 그쵸? 자, 여러분, 서리법은요, 의문문이어야 돼. 의문문 자체가 아니면 서리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동시에 뭘 만족해야 돼?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형태여야 서리법이 만족하는 거지.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스러워야 서리법이에요. 서리법이니까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의문문이 아닌가? 자, 요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 서리법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스러워야 돼. 자, 우리가 고3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일이 의문문 같은 걸 하나하나 이거 서리법이죠, 이거 의인법이죠, 이거 지규법이죠 이렇게는 못해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주워 가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서리법이 나오면 꼭 반드시 끝까지 이렇게 의미를 파헤쳐가지고 서리법인 것 같다. 그럼 이게 무슨 의도지? 아, 떠났으면 하는 소망. 요렇게 끝까지 파헤칩시다.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 얼마 아니 된다. 얼마 안 돼. 무슨 뜻이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안 된다라는 건 별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한테 데미지가 있는 거야. 그치?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다는 건 내가 굉장히 이런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별했는데 근데 나는 그걸 이별했다고 생각 안 하고 거짓 이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못 만나는 건 사실이야. 이 거짓 이별이 끝났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되게 힘들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기역과 A를 붙여서 읽어보면요.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하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자, 문장 구조 어때요? 기역과 A의 문장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자, 여기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사용되었고, 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의 형태의 경우에는 콩과 팥처럼 이렇게 슉 바꿔치기 되는 그런 애들이 있어. 알맹이가. 그런 알맹이,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와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그것에 해당하겠죠? 이 알맹이들은, 유사한 문장 구조의 알맹이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겠어? 1번 유사관계이거나 2번 대조관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비슷한 애들이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경우거나. 그럼 여기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는 두 볼따구에 있는 빨강색 꽃처럼 빨갛게 피어나 있는 그거야. 우리 블러셔 칠하는 그거. 블러셔를 볼따구에 왜 칠해요? 어려 보이려고, 생기 있어 보이려고 칠하는. 우리 아직 어려가지고 잘 모르죠? 이렇게 볼 빨갛게 칠하면 좀 이렇게 생기가 넘쳐 보여가지고 좀 영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볼의 도화는 그 어려 보이는 그 볼. 그 다음에 회색이 되어가는 건 늙어가는 거죠.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은 머리카락. 까맣다 못해. 푸른색 빛이 도는 그 까만 머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두 볼의 도화와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은 공통적으로 뭘 말해요? 젊음. 그럼 얘는 유사관계야. 그치? 그 다음에 무정한 봄바람에 쪼이는 가을볕에 이 봄바람과 가을볕은 공통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고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얼마나 바래서 백설이 될까요? 자, 그럼 이 낙화와 백설은요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두 볼의 복숭아꽃이 떨어지는 꽃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이제 하얘졌어. 눈처럼. 그럼 지금 무슨 뜻이야? 이 젊음이 시간이 지나서 늙었지. 얘는 늙음이에요. 노화. 자, 나의 젊음이 시간이 흘러서 노화, 이제 늙어서 우리 만나지도 못하는데 나는 쓸데없이 늙고 있어. 자,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갑니다.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그럼 지금 여기도 문장 구조 유사하고 머리와 유사관계 피, 마음과 유사관계 눈물.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좀 머리는 희어가도 피는 식어가도. 그럼 이 두 개는 무슨 뜻일까요? 머리와 피의 공통점은 육체적인 거죠. 육체적인 게 어떻게 돼?
늙어가. 그치? 그럼 육체는 어떤 존재냐면 한계가 있는 존재. 육체는 한계가 있는 존재. 근데 마음은 뭐예요? 너에 대한 사랑. 눈물은 뭐예요? 너에 대한 그리움. 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랑과 이 마음과 눈물은 사랑과 그리움은 어떻다? 사랑과 그리움은 붉어갑니다. 더워갑니다. 무슨 뜻이야? 계속 지속된다. 지속된다. 한계가 있지만 육체적인 애들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붉어갑니다. 눈물은 더워갑니다. 계속 지속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거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은 붉어갑니다 라는 표현에서 또 어떤 것들을 훈련해야 돼요? 선생님이 문학 수업할 때 이걸 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표현, 구체적인 표현, 이 마음은 붉어갑니다 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그 자체로 문제에 등장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럼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이 시에서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붉어갑니다 라는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잖아, 선지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을 자꾸 일반적인 서술, 선지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란 어떤 추상적인 감정 상태, 관념적인 것을 붉어갑니다 라는 시각적인 이미지, 더워갑니다 라는 촉각적인 이미지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서술로 바꿔가셔야 돼. 이건 소설에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시나 고전시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계속 훈련하면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그런 표현들을 만났을 때 좀 더 판단이 빨라질 수 있어. 이거 그런 건데? 하고 판단이 빨라질 수 있고 선지에도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럼 시간이 문학에서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요거를 계속 시도하세요. 자,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에 물결이 뛰놀아요. 사랑의 언덕, 사랑의. 그럼 이 의는 사랑이라는 언덕이요. 그럼 실제로 언덕이 아니라 그냥 사랑인 거지. 무슨 법이야? 은유법이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은유법이고 사랑의 언덕에는 산사태가 나도 무너져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무너지더라도 희망은 물결이 뛰놀아요. 살아있다. 이런 뜻이지.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이거 생명력이잖아.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무너질 때라도 나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겠다. 분위기 좋아요 지금. 자,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이 거짓 이별이 끝날 거라는 것을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자, 이별이 끝날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는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 이별이 끝날 거라는 걸 나는 믿고 있잖아. 근데 마지막 행이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가 나오면 이 그러나는 항상 뭐더라? 시상의 전환. 자, 그러나는 시상의 전환이 되고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자 여러분 이 날은요,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가지고 가니까 이 시간은 이별이 끝나는 시간이잖아. 그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 이별이 끝나는 날은, 그런 시간은 한 손으로는 죽음을 가지고 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시간은 서서히 우리의 이별을 끝내겠지만 나는 언젠가는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조급한 거야. 왜? 내가 1년 후에 이별이 끝나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그 다음날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나한테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 그걸 인식하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져요. 자, 여기서 화자는 자신의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면서 마음이 조급해. 그러니까 어땠으면 좋겠어? 이 이별이, 거짓 이별이 되도록이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지. 왜냐면 그래야 더 길게 만날 테니까. 나의 존재는 유한하고. 이거 이해되세요? 자, 여기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막 이런 표현, 죽음을 딱 보고 우리가 이 시가 뭐 사랑 얘기 같으니까 여기서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다. 그럼 얘 죽음 초월했어? 못했어? 못했지.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생각하지 말고 이걸 논리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헤어졌는데 나는 진짜로 헤어진 거라고 생각하되 거짓 이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같이 못 있는 건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 거짓 이별이 끝났으면 좋겠어. 고통스럽고 내 젊음이 서서히 늙음으로 바뀌어. 육체적인 건 한계가 있어도 이 사랑과 그리움은 끝나지 않아. 나는 우리의 사랑이 무너질 때조차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별은 언젠간 끝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죽을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 이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시인 거죠. 선생님이 지금 한 줄 한 줄 다 정리해줬어. 그치? 한 줄 한 줄 이해 못하는 구절이 없게 다 정리해줬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시는 제목이 맹세. 자, 맹세는 그 자체가 그냥 굳은 약속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본문에서 아니 보기에서 획득했듯이 이건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사랑에 대한 약속이겠죠? 자, 그리고 보기에서 얘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다 뭐 그런 걸 얘기했다. 이걸 획득했어요. 자, 우리 본문으로 가서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 이하는 강조의 의미예요. 어찌하리. 자,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 무슨 뜻이야? 어찌 할 수가 없다.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 뭘 어찌할 수가 없냐면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만년 동안 뜨거운 가슴 가능해요? 만년 동안 살아있는 것도 불가능한데 만년 동안 뜨거운 가슴 불가능하니까 얘가 뭐야?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그거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 어찌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뜨거운 가슴은 뭐를 의미할까요?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사랑은 사랑인데 지금 뜨거운 사랑이니까 얘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사랑이에요. 뜨거운 가슴, 열정적 사랑.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열정적 사랑과 연결해봤어. 자, 그 다음 연애.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춰. 입을 맞추는 건 애정 행각이잖아. 근데 깨물어서 피 터진 입을 맞춘다는 것도 이렇게 묶어서 뭐와 의미가 똑같아요? 뜨거운 가슴과 의미가 똑같이 열정적 사랑. 그럼 여기에 있는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와 대응되는 의미는 일련의 뭘까요? 싸늘한 바위. 안 좋은 상황인데 나는 지금 열정적 사랑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 자,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도는 아침에 죽어가리 이하는 강조라고 했으니까 죽어갈 것이다. 언제? 해도는 아침 되면 나 그때 죽을 거야.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죽을 거야.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어디다가 불어넣고 나의 이 뜨거운 사랑에다가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탈탈 털어서 불어넣고 얘도 역시 열정적 사랑의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상황이 안 좋지만 나는 열정적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 자,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죽을 때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그 뼈는 죽음인데요. 부활하는 거 이거 엔트로피 법칙에 어긋나잖아. 돼, 안 돼? 안 되니까 아까 위에서 나왔던 이거 뭐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 그러면 나는 열정적 사랑을 유지할 건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때까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죽고 나서도 계속. 죽은 이후에도 계속 이걸 유지하겠다라는 뜻이죠.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여기서 1월은 해와 달이란 뜻인데 거룩한 이 1월을 수식하니까 거룩한 건 정확히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긍정, 부정. 긍정. 자, 거룩한 건 무슨 뜻이냐면 천박한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좋은 것.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그게 뭐냐면 임이야. 임의 손길 앞에서 나는 울어라. 얘 지금 관광 상태예요, 지금. 왜? 이 임의 모습이 거룩한 해와 달 같은 존재라서 그 아름다운 임을 딱 봤더니 너무 감격스러워. 자, 나는 울어라는 무슨 뜻이냐면 울고 있구나. 감격.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 자, 마음은 가난하거니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욕심이 없는 존재라서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자, 여러분 이런 서리법 알아서 챙기시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지니랴? 나는 자랑도 선물도 줄 게 없다. 지니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 그러면 이 대나무는 결과물인데요.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 그럼 이 대나무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의는 정의잖아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건 희생한 거잖아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희생한 결과물로 이 대나무가 피어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 대나무나 붙잡고 지조절개를 의미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얘는 맥락을 줬어요. 그쵸?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로 대나무가 나타났으니까 이 대나무는 그러면 전통적으로 소나무, 대나무, 바위가 가지는 그 고듬과 강직함, 지조절개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그치? 우리 지금 아무 대나무나 붙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나무로 만든 피리. 그럼 이 피리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그럼 이 피리는 뭘까요? 피리는 뭔가 소리를 내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피리는 이 지조와 절개라는 감정을 표출하는 도구가 되겠죠? 자, 얘는 지조절개의 표출, 도구, 표현하는 도구.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은 뭘까요? 이 피리가 표출하는 지조와 절개가 구천은 저승이에요. 저승까지 사무치는 것을, 저승까지 사무친다는 것은 저승에도 들릴 만큼 매우 간절하다는 것을. 임은 듣는가? 무슨 뜻이야? 듣고 있냐는 뜻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들었으면 하는 소망. 너 듣고 있냐? 그러니까 좀 들어봐라 그거죠. 자,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거 다 있고라도 붉은 마음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묶었던 열정적 사랑. 자, 얘는 아까 우리가 묶었던 열정적 사랑과 의미가 통하는 붉은 마음이고,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 다시 재될 때까지. 언제까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때까지. 이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 무슨 뜻이야? 어쩌겠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못 잊힐 모습은 뭐예요?
임의 모습이지. 거룩한 임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울어라. 자, 나는 울어라 무슨 뜻이라고요? 울고 있구나. 감격, 감탄. 그러니까 내 사랑이 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였어요. 자, 여러분 수능 특강이라는 책의 최대 단점은 답지와 본책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자, 답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여기 하나하나 다 한 줄 한 줄 다 이해할 수 있게 필기를 해줬잖아요. 그쵸? 자, 한 줄 한 줄 이해할 수 있게 필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걸 다 복습을 합니다.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2개의 문제가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가 붙어 있어. 그러면 풀고 채점하고 끝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정답지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 정답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재료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문제를 풀고 채점을 난 다음에 선지 하나하나를 분석하셔야 돼요. 자, 정답지 잠깐 보세요. 자, 정답지에는 뭐가 있냐면요. 작품에 대한 해제가 쫙 붙어 있어요. 해제가 붙어 있고 그 해제 밑에는 주제가 써 있고 그 주제 밑에는 각 연마다 중심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밑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유와 감상도 쫙 써 있고 문제 봐봐, 문제. 문제를 보면요. 얘가 왜 정답인지 얘는 왜 정답이 아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쵸? 요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선지 한 개 한 개를 다 분석해 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매년 이 얘기를 하면 다음 주에 검사했을 때 안 해오는 애가 있어. 너 왜 안 왔어? 그럼 굉장히 당당하게 저 내신 대비 때 풀려고요. 이래. 내신 대비 때 문제 3개 풀 거 아니죠? 내가 문제 많이 줄 거니까 그냥 문제 아끼지 말고 그냥 다 풀어오세요. 오늘 시 8개 나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8개를 복습을 안 한다면 다음 주에는 16개를 복습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복습을 하지 않은 채로 한 2, 3주가 지나가면 우리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리고 내신 대비할 때 무슨 상태가 되냐면 분명히 이건 내 글씨인데 내가 언제 이런 필기를 했나? 이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 집에 가서 복습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나는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걸 겪거든요. 이걸 굉장히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는데 어제도 내가 무슨 꿈을 꿨냐면 나의 졸업생 중에 김미진이라는 애가 있어. 화정고 출신의 김미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꿈에 나와서 아이돌 댄스를 추는 꿈이었어요. 저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웃겨가지고 걔한테 내가 카톡을 보냈어. 미진아, 너 내 꿈에 나와가지고 아이돌 댄스를 췄는데 진짜 못 추더라. 지금 생각해도 웃기다. 그럼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이 하루가 지나 내가 어제 밤에 그저께 밤에 꿈을 꾼 거니까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걔한테 카톡을 보냈어. 그러고 나서 저녁에도 그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뭐 때문이야? 내가 그걸 한번 짚어줘가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걔한테 카톡을 안 보내고 별 이상한 꿈이 다 있네. 그럼 저녁쯤에 어떻게 되냐면요. 아, 내가 진짜 웃긴 꿈을 꿨는데 그거 뭐지? 하고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그런 거 다 경험해봤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꿈이라는 건 뭔가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알아채고 이걸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도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한 번 더 짚어주지 않으면 이게 보존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수업도 마찬가지거든. 수업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그냥 정보를 획득하는 활동이잖아. 심지어 이거 무슨 심상이야? 그러면 청각. 이런 대답도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쵸? 굉장히 소극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가서 이걸 한 번 더 짚어주는 활동을 안 하면요.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엄청 빠르게 사라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현대시 8개지만 다음 주에 16개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꼭 집에 가서 얘를 다 끝낸 상태로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우리는 여기가 몇 쪽이냐면 82쪽에 보기. 자, 서연이가 보기 좀 읽어주세요. 서현이가. 아, 서연이가 있고 서현이가 있네요. 네. 문학 작품 중에는 헬렌의 죽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계몽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정말
네, 공통점 구간에는 뭐가 나와요? 혈육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고 슬프다. 얘가 공통점이야. 근데 가에서는 누가 죽어요? 누나가 죽었고, 나에서는 누가 죽어요? 누이 동생이 죽어서 그 죽음을 형성하고 있다. 죽은 대상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첫 번째 시 제목이 김소월의 접동새입니다. 현정아, 김소월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시가 있죠? 그렇죠. 전 국민이 다 안다는 그 시.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아마 우리가 고1 때쯤에 진달래꽃에 대한 뭐 학습의 경험이 있을 텐데, 김소월의 진달래꽃 하니까 민요적 율격, 삼음보 막 이런 생각나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끊어있는 한 덩어리를 뭐라고 하죠? 음보라고 하는데, 진달래꽃은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이었어. 혹시 얘도 그런가? 얘도 그럴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연. 어때?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삼음보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사음보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잘 모르겠어. 좀 더 읽어봅시다.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삼음보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얘도 어떻게 읽는 거였어?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읽는 거였지. 그러면 첫 번째 연에는 삼음보가 몇 개요? 삼음보 세트가 한 개. 자, 우리 오른쪽 끝에다가 이렇게 필기해 볼까요? 자, 이 연은 삼음보 몇 개야?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1세트.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2세트. 저기 삼음보가 2세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연.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부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몇 세트? 3세트. 삼음보가 3세트. 그 다음에 4연은요.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불설워 1세트.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2세트.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몇 세트예요? 3세트. 그 다음에 마지막 연. 얘는 어때요?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마가며 슬피웁니다. 여긴 몇 세트예요? 4세트. 자, 그럼 얘들아, 이 시가 내려올수록 1, 2, 3, 3, 4 길어지죠? 왜? 할 말이 많거든. 그러면 할 말이 많고 정보가 이렇게 점점 자세해지는 구조를 우리는 점점 자세해지는 그런 걸 점층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점층적 구조가 드러나고 있으면서 점층적 구조는 할 말이 구구절절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하자의 정서가 어떻게 돼요? 심화돼요. 자, 여기 점층적 구조는 정서의 심화하고도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우리는 1연부터 내용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은 의성어예요. 무슨 의성어냐면 접동새의 울음소리.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그럼 무슨 심상? 심상. 청각적 심상. 자, 이 접동새의 울음소리 을성어니까 청각적 심상이고, 접동새는 주로 밤에 울기 때문에 접동새는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새라기보다는 문학작품에서 접동새가 나오면 청각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해요. 자,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라고 우는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소개하면서 이 아우레비라는 것이 유사한 발음으로 9명의 오라비, 남자 형제 9명의 오라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진두강 강가에 살던 누나라고 시적 대상을 소개하고,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누나는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혹시 접동새 전설 모르는 사람 다 알아요? 접동새에 관련된 전설 모르면 선생님이 알려줄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네. 자, 접동새 전설이 이 진두강 앞마을 요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왜 전설은 그 지역마다 내려오잖아? 근데 무슨 전설이냐면 엄청 착하고 예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한테는 9명의 남동생이 있었던 거야. 근데 엄마가 이 9명의 남동생을 낳고 돌아가셨어. 그럼 누가 보통 와요? 새엄마. 새엄마가 오면 보통 이야기 속 새엄마는 엄청 구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나한테 엄청 구박을 했는데 특히 어떤 구박을 했냐면 밥솥을 진짜 조그만 걸 주는 거야. 밥을 지어서 먹고 살아라. 근데 밥솥이 엄청 작기 때문에 밥을 지어서 동생들 다 퍼주고 나면 남은 게 없어. 누나 맨날 쫄쫄 굶어야 돼. 그런 상태. 근데 얘가 워낙 착하고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집안에서 결혼하자고 혼사가 오가고 있는 중에 그 얘기를 들은 계모가, 새엄마가 얘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게 너무 질투나니까 얘를 장롱에다가 가두고 불을 질러서 죽어요. 근데 이 누나는 남동생이 너무 걱정되는 거야. 죽어서도 접동새가 되어서 이 9명의 남동생 걱정을 하면서 이 새엄마가 밤에는 안 보니까 밤마다 와가지고 남동생들을 부른다. 그게 접동새다. 그런 접동새 전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접동새가 되어서 자, 죽어서 접동새가 되어서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자, 그럼 이 누나는 어떤 존재야? 시적 대상이고 이 시적 대상은 전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진두강 앞마을은 어떤 공간이야? 전설 속에 나오는 공간적 배경이죠. 얘는 이야기 속, 전설 속의 공간적 배경. 자,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까지 이렇게 쫙 분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화자가 출연해요, 안 해요? 화자가 출연하지 않고 여기까지 봤을 때 화자의 역할은 뭐인 것 같냐면요. 이 전설, 옛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야. 그치? 자, 화자는 그러면 전설 속 이야기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연에서 화자가 태도를 변화합니다. 자, 누나라고 불러볼까? 오불설워. 접동새에게 누나라고 불러볼까? 오불설워. 당연히 오는 영탄이고 여기서 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개라는 접두사 있잖아요. 이번 시험 개 어려워. 개 짜증나. 그 개. 그 무슨 뜻이야? 강조. 여기서 불서로의 불도 마찬가지로 그 개와 유사한 쓰임. 그러니까 강조의 의미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불서로는 무슨 뜻이에요? 매우 서럽다. 자, 여기서 이 매우 서러움은 누구의 정서일까요? 화자의 정서. 갑자기 화자가 자기의 주관적 정서를 표출했어. 왜냐면 그 다음에 자기 정체를 밝혀요.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화자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요. 화자는 누구예요? 남동생 중에 한 명이야. 그럼 얘도 전설 속에 남동생 중 하나. 전설 속의 남동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정서를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지. 자,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을, 남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자, 여러분 이거 화자의 정서 맞아요? 아니지. 이거 누구의 정서? 그렇죠. 이건 화자의 정서, 얘는 시적 대상의 정서. 정서가 드러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눠서 정확하게 인지해주고 야삼경 남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라가면 슬피 웁니다. 이거 누구의 정서? 누나의 정서. 이것도 시적 대상의 정서다. 접동세 전설에 얽힌 이야기를 시로 이렇게 표출했고 자 이렇게 점층적 구조의 정서가 신화된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시는 수천리라는 시입니다. 자, 수천리는 지명이고요. 이 수천리가 지금 어디냐면 건대 근처. 우리는 서쪽에 사니까 서울에 서쪽에 사는데 얘는 서울의 서동쪽 끝에 건국대 조금 못 가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수동이 있어요. 요즘 굉장히 20대들에게 핫한 예쁜 카페도 되게 많고 거기에 하우스 오브 디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별 박혀있는 그 건물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굉장히 거기가 핫플이야. 근데 이 김광균이라는 분은 일제강점기 분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그 성수동은 굉장히 이렇게 변두리, 시골 구석,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파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수천리는 서울의 변두리, 시골 구석 이라는 공간적 배경이고 누가 죽었죠? 여동생이 죽었죠. 근데 딱 시를 봤는데 시 안 같아. 그쵸? 이 줄글 같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문 형태의 시다. 산문시라고 해요. 자, 여러분 산문은 산문이고 산문시는 산문시야.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계 미국인은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한국계 미국인. 뭐 고민해, 미국 사람이지. 그치? 한국인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 사람이야. 그런 것처럼 얘들아 산문은 산문이고요. 산문시는 시예요. 그러면 산문시는 운율이 당연히 있는 거죠. 자, 산문시는 운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가 중요한 거잖아요. 얘가. 여기가 중요한 산문시는 운율이 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우리가 파악해보면 산비탈은 들국화가 환하고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 누이 동생의 무덤, 누이 동생이 죽었다는 걸 나타내는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똑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가지를 내어주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산비탈의 들국화가 환하고가 그냥 혼자 있었을 때는 그냥 얘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에 불과했어. 그런데 지금 얘를 더 읽어봤더니 이 들국화, 환한 들국화와 대조적인 애가 있는데 누구냐면 밤나무 하나예요. 근데 밤나무 하나가 바람이 불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물론 내 팔이 여위진 않았지만 그냥 여윈 가지라고 생각하고 이 밤나무가 여윈 가지를 이렇게 내어젓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밤나무에 내어졌는데 그게 뭐 같아?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그럼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누구 영혼? 누이 동생의 영혼. 이 밤나무 하나가 누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들. 그럼 이렇게 들국화와 밤나무 하나는 유사관계야, 대조관계야? 대조관계이고, 그쵸? 얘는 환하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이 밤나무 하나가 누이 동생의 모습처럼 처량하잖아. 그러면 이 슬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이 들국화가 어떻게 해요? 더 극대화하죠. 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누이는 죽었으니까 그 슬픔을 더 강화하는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잖아요. 객관적 상관물의 정확한 의미는 그냥 화자한테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면,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게 만들어주면 객관적 상관물이야. 이게 대조적인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객관적 상관물. 자, 이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무슨 뜻이야? 차마 못 쳐다보겠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 절로 눈이 감긴다. 얘는 쳐다보기가
어렵다. 무덤 옆엔 작은 시냇물이 은실을 긋고 은색으로 이렇게 쫙 흘러내려가고, 근데 이 시냇물을 은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은유법이고 단절감이 느껴져요. 선이 그어졌으니까. 등 뒤에 서거기는 청각적 이미지. 떡갈나무 숲을 잎에 차단한 비석. 차가우니까 촉각적인 이미지. 차가운 비석은 이 누이 동생의 무덤과 같이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는 소재가 되고, 노을에 젖어 있다. 자, 노을은 하강적 이미지와 애상감을 동시에 드러내죠.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 누구겠어요? 아까 이 밤나무 하나가 여윈 가지를 내어 걸었으니까 이 여윈 모습 누구예요? 흰 나비처럼 여윈 모습 누구야? 밤나무 하나,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이 연결되어서 누이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소재. 자, 아울러 어느 무영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무슨 뜻이에요?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죽은 이후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빈 묘지에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그럼 물소리와 바람소리밖에 없다. 동생의 가슴 위엔, 자, 동생이 이렇게 무덤에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동생의 가슴 위에는, 이 가슴은 무덤을 말하는 거고,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그럼 여러분 여기 물소리와 바람소리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는 좀 허망한 느낌이야. 누이에게는 물소리와 바람소리밖에 없고,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허망하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누구의 이마? 누워있는 누이의 이마. 그러니까 무덤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자, 여러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의인화도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돼요. 왜? 문제에서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막 이런 거를 사용하면 우리가 그런 걸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스쳐 지나가는 의인화도 잘 체크하시고,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직이 누이의 이름을 부르면 한밭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다시 살아날 것 같아서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미는 거는 시각적입니다. 서러운 생각은 추상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또 사용했어? 관념의 구체화. 우리가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서부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관념의 구체화. 그치? 추상적 대상을 마치 감각적 의미처럼 표현하는 그거. 이 관념의 구체화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막 잘라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집어넣다가 막 펴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을. 그런 관념의 구체화처럼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들었다. 그래서 관념을 시각화해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누이 동생의 슬픔을 드러냈고, 보기를 반영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분석도 다 해오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84페이지에 3번 보기를 서연이가 읽어주세요. 외로움은 고립된 인간이 지닌 불안적 감정으로 시에도 형상화되는 주된 정서 중 하나이다. 가에서는 화자가 아무런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느끼는 극한의 외로움과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알게 된 노인의 외로움과 누군가에 대한 노인의 애절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공통점 구간에서는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나타날 건데, 가에서는 누가 외로운 거야? 화자 지가 외로운 거야. 그치? 나에서는 누가 외로운 거지? 노인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와 나에서 화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가에서 화자는 뭐야? 외로움을 느끼는 주체일 거예요. 나에서의 화자는 외로운 노인을 바라보는 관찰자겠죠. 그래서 가와 나에서 화자의 역할이 다를 거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본문으로 딱 와서 박용철의 싸늘한 이마라는 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곧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정을 또 느끼게 되겠죠. 수험 생활을 하면 힘들죠. 고3이라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힘든 거 말해줘봐.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면요, 잘 때 마음이 진짜 편해. 나 이렇게만 살아도 되겠어. 그런 느낌이 들죠. 마음이 힘든 건 공부를 안 해서예요. 그거를 좀 잘 납득하시고 마음이 좀 편하게, 몸이 힘들어야 돼. 몸이 힘든지 마음이 힘든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잘 해보시고, 이 시는 그 마음이 힘든 그 상태. 이번 주 화요일에도 한 졸업생 선배가 놀러 왔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정시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연대 사회학과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학생한테 너 진짜 잘했다, 축하한다 막 그랬는데, 얘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왜냐면 여자친구가 서울대를 붙었어요. 자기는 연대밖에 못 갔는데 여자친구가 서울대를 가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렇긴 하겠다. 딱 둘이 서울대 붙어가지고 같이 관악산으로 학교 다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이제 또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대. 왜 사이가 안 좋아? 그랬는데 이제 수능이 끝난 날 집에 가서 가채점표를 들고 집에 막 입력을 하잖아요. 메가스터디 사이트를 띄우고 거기다 입력을 막 해가지고 점수를 탁 띄웠는데 그렇게 엄청 나쁘지 않아. 그래서 아빠한테 그런 거지. 아빠 나 연대 정도는 가겠는데? 근데 아빠가 야 그럼 서울대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얘 거기서 터진 거야. 아니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면 안 되나? 그 아빠가 야 나는 그냥 물어본 거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가정불화가 시작돼가지고 아빠랑 사이가 매우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는 연대를 붙었는데도 하나도 안 기뻐. 내가 막 위로해줬어. 야 원래 대학생활은 평지에서 하는 거야. 산 올라가고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고 대학생활은 평지에서 해봐야지. 야 신촌에서 대학생활 해보는 거 좋은 거야 막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송도로 갑니다 막 이렇게. 그렇지 송도로 들어가지. 1학년 때는 송도로 가잖아요. 어쨌든 얘가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근데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납득할 만한 구석이 있긴 해요. 왜냐면 얘가 이과거든. 이과인데 교차 지원을 해서 사회학과를 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의대고 약대고 공대인데 얘도 좀 고민을 했어요. 성대, 성균관대 공대랑 연대 사회학과를 2개를 붙어가지고 여길 갈까 여길 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신촌에서 대학생활 해봐야지. 그리고 연대를 간 건데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무슨 과 붙었냐? 그럼 얘는 이제 그런 데 있어 이렇게 하고 말을 못 하겠는 거지. 자기도 약간 쪽팔리고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되죠. 얘가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뭐 때문에 부끄러운 거야? 여자친구랑 비교하고 공대 가고 의대 가고 약대 간 애들이랑 비교하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잖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붙었든지 간에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런 거지 같은 학교를 가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좋겠다. 너는 4년제 대학을 가는구나. 아니 4년제를 못 가더라도 야 너는 그래도 대학을 가는구나. 난 집에 있는데 그런 애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있고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 정말 나는 서연이가 진짜 부럽고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나를 부러워하는 수경쌤이 있다 생각하면서 좀 위로를 받으세요. 자, 우리가 수험 생활을 생각하면서 얘를 딱 읽어보면요 갑자기 펼쳐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있으면 이거 무슨 장면이야? 가족들 다 자는데 혼자 뭐 좀 해보겠다고 책상에 불 켜놓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치? 그럼 여기 큰 어둠은 뭐야? 이 고3이라는 수험 생활, 이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상황. 극복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그럼 나는 지금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이랴는 무슨 뜻이에요?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한 포기 산꽃이 있냔 말이야. 없죠. 한 포기 산꽃은 위로가 되는 존재인데 한 포기 산꽃이 없으니까 나는 위로 받았어, 못 받았어? 위로 못 받았어. 그럼 지금 나의 상태는 상실감과 외로움의 상태. 자, 모두 빼앗기는 듯. 눈덮개는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곱게 내리면 무슨 뜻이야? 눈을 감으면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 내 몸이 새파랗게 타오르는 것 같아. 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외로운 상태. 그럼 이 새파란 불 붙어있는 상태는 외로움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까만 깃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근데 나한테 까만 깃돌이가 있냔 말이야. 없으니까 나는 기쁘지도 않다. 이해되시죠? 자,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파란 불이 뭐라고요? 그거 어떤 감정이야? 외로움에 몸을 사르면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자, 여기서 싸늘한 이마는 안 좋은 느낌이고 신경의 간지러움도 뭔가 안 좋은 느낌인데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맑게 트이어. 뭔가 여기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기분이 안 좋고 외로운데 잠도 안 오는 그 상태예요. 정신은 말똥말똥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이럴 때 그냥 잠이라도 자면 좋을 텐데 계속 그 수만이 뒤져보게 되는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 안 돼. 여러분, 수만이 뒤져보는 거 진짜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거기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선배들은 다 똑똑할까요? 거기에 글을 쓰고 있는 선배들은 다 비슷한 애들이야.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거기 기웃기웃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막 그런 게 막 있어요. 자기 합격수기 막 이런 거. 나 내신 3등급인데 뭐 어디 붙었는데.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전혀 뭐 이렇게 들여다볼 것도 아니야. 왜? 걔 생기부에 뭐라고 써 있었을 줄 알고 우리가 걔 내신이랑 내 내신을 비교해요. 이거는 타당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입시에서는. 뭔가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이용해야지 어떤 이렇게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경험치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자, 여기 그런 상황입니다. 맑게 트이어 정신이 말똥말똥 상황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이 외로움을 아주 외로움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외로움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자, 기리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겠냐. 즐거움이 될 텐데. 근데 나는 기리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즐거움도 없다. 자,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나는 위로도 못 받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냥 외로워 죽겠어. 이거지. 그게 이 시의 주제가 되고. 자, 또 하나 우리가 뭘 좀 알아가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 시의 구조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연의 첫 번째 행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연이 뭘로 시작하냐면 모두 빼앗기는 듯으로 시작해요. 그럼 얘를 A라고 두면 얘는 A'이지?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환한 온몸에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 두 번째 연의 첫 번째 행이 이렇게 끝났는데 세 번째 연이 뭘로 시작해요? 파란 불로 시작하죠? 얘를 B라고 치면 얘는 B'이야. 그럼 이렇게 A에서 A로 B에서 B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연쇄. 연쇄적 표현이 드러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가 외로운 거고 여긴 노인이 외로운 거예요. 자, 제목이 월훈인데
월훈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월훈이 뭐냐면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태, 달무리라는 뜻인데요. 자, 제목에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로 제시하는구나 라는 걸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를 감상할 때 시각적 이미지에 포커스를 두고 감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목이 달물인데. 그럼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에 포커스를 두고 얘를 읽어보면요.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첩첩산중이 떠올라요. 첩첩산중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자, 여긴 있습니다. 입진 사이길. 아직 마을 안 보여.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드디어 마을이 보이죠. 마치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쫙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야. 그럼 카메라가 처음에 뭘 잡았어요? 첩첩산중이요. 그 다음에 샥 지나가가지고 드디어 다리를 넘어갔더니 뭐가 짠 나타났어. 마을이 나타났죠.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갱은 그 탄광에 있는 굴 같다. 굴속 같은 마을은 어떤 마을이야? 굉장히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노릇꼬리만큼 짧은, 노릇꼬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해가 지면 집집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집집이야. 집이 여러 개 보인다는 뜻이죠. 집집마다 봉당에 안마당에 불을 켜지요. 불이 들어오는 상황.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첩첩산중에서 마을에서 집집에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집까지 왔죠. 자, 외딴 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오래도록 창문은 뭐가 빛입니다. 노란빛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 집집에서 외딴 집에 창문. 그럼 자연스럽게 이 카메라 앵글은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창문 안으로 들어가겠죠. 거기에 이제 노인이 있는 거야. 이 점점 카메라 앵글을 좁혀가는 듯한 시각적인 장면을 구체화해가는 이 표현 기법은 우리가 결국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 거야? 이 노인이라는 시적 대상에 집중하게 만들어주죠. 노인에게 이렇게 딱 꽂히게 되잖아, 시선이. 자, 긴 밤입니다. 외딴 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는 저절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자, 지푸라기가 저절로 흘러내리는 소리는 쿵! 막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쵸? 어떤 소리겠어? 사라락 흘러내리는 소리겠죠? 그럼 이 소리는 굉장히 작을 텐데 이 노인이 이 소리를 지푸라기가 저절로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주변이 적막하다,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귀를 모으고 듣죠. 후루룩 처마깃에 날개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계속 새들은 따뜻하겠다를 생각하는 거지. 왜? 노인은 쓸쓸한 거지. 노인의 쓸쓸함.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잦은 기침 소리도 없을 때가 되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그럼 여기까지는 청각적 이미지였어.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지금 운다는 말을 1번, 2번, 3번 하니까 귀뚜라미가 그냥 귀뚤귀뚤 우는 장면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애상적 정서가 웁니다 하니까 애상감이 어떻게 돼요? 심화되고 있는 귀뚜라미야. 이 귀뚜라미로 인해서 애상감이 심화되고 있다. 자,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은 의태어죠.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이 노인의 집 창문에 돋는 월훈, 달무리.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는 이 노인이 머물고 있는 집 창문에 달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한테 제시했어요. 왜? 이 달무리는 노인에게 비치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얘는 뭔가 연민의 시선. 자, 화자는 자기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우리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에서 간신히 연민의 시선을 찾아내야 돼. 그치? 그리고 여기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자, 이런 거 좀 잘 챙기시고, 자, 노인의 정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타낸 어떤 표현 기법들, 여기서 뭐 귀뚜라미라든지 뭐 아니면 카메라 앵글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자, 87페이지에 3번 보기 찾으셨나요? 자, 여기 상민아 좀 읽어주세요. 가의 화자는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절대적인 존재인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동시에 구별된 모습의 삶을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 나의 화자는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한발 물러서 관계의 자세를 지닐 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지향하는 다른 자기나 태도를 드러내고 네, 공통점 구간에서 다른 사랑의 방식이 나오는데 공통점 구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가 나오는데 가에서는 약간 우리가 처음으로 배웠던 한용운의 거짓 이별과 약간 유사한 상황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는 어떤 존재야? 절대적 존재인 그를 사랑하고 경외,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자, 나의 화자는 약간 성격이 달라. 자, 가의 화자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미친 거야.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네. 근데 나의 화자는 약간 사귀다가 헤어진 느낌? 이별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 약간 둘이 상황이 다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고 관조의 자세를 지닐 때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가로 가보면요. 가는 제목부터가 엄청 오글거리는 제목이에요. 자, 그의 반은 그예요, 나예요? 나요, 나.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의 반쪽인 화자 자신. 그게 나야. 그럼 우리는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절대적 사랑, 필연적 관계. 절대적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린 반쪽이기 때문에. 절대적 사랑. 자, 처음 첫 번째 줄부터 내가 걔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내가 그를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그럼 서술을 앞으로 당기는 거 뭐죠? 도치가 사용됐고 도치가 사용되면 약간 감정이 격앙돼요. 그쵸? 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럼 나는 그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나한테 뭘까? 그는 나의 영혼 안의 고운불이야. 그는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이지. 그는 내 눈알보다 값진 존재야. 바다에서 솟아올라 날개 떠는 샛별 같은 존재야.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다른 고산식물처럼 아름다운 존재야. 여기는 다 그의 의미를 생각했더니 요런 비유적 표현이다.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절대적 존재는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우리는 거리감이 있어. 자, 그는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 항상 멍하니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구릴 뿐.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건 사랑보다는 숭배나 존경의 마음에 가깝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랑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숭배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뭐예요? 동경하는 태도죠.
자, 여기 경외감.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길 위, 나 바다 이편에 남겨진 그의 반쪽임을 고이 지니고 건노라. 그럼 나는 내가 그의 운명적 사랑, 절대적인 관계, 절대적 사랑이라는 걸 고이 지니고 건노라 라는 건 이걸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거죠. 그럼 나는 바다 이편에 남겼어요. 그럼 그는 어디 있어요? 그는 나는 바다 이편에 남겨졌고, 남겨졌다는 건 그는 여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는 바다 저편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리감을 느끼지만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 나아시는 제목이 사랑법이에요. 사랑하는 법에서부터 뭘 전달해주고 싶어? 사랑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이렇게 현종아 사랑해봤어요? 사랑 안 해봤어요? 언제 안 해봤어요? 언제 헤어졌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아, 태어나서부터 계속 없었나요? 아, 안타깝다. 지우 남친 있어요? 없어요? 언제부터 없었어요? 중3 때 헤어졌어요? 아, 중3 때.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언제부터 없어요? 3달 전이요? 헐. 이게 연인이 있는 고3은 헤어지면 안 돼요. 연인이 없는 고3은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수험생활의 국룰이야. 혹시 나한테는 비밀로 하지만 연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마. 그냥 헤어지고 싶으면 안 만나면 돼요. 연락을 끊어 그냥. 걔가 헤어지자고 할 것 같다. 그럼 잠수 타. 이게 왜 헤어지냐면요. 수험생활을 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럴 바엔 헤어지는 게 낫겠다. 너무 빡쳐서. 그러고는 헤어지잖아. 차라리 이럴 바엔 헤어지는 게 낫겠어. 그리고 헤어지는데 그러고 나면 한 2, 3일 뒤에 한 2, 3주 후에 막 폭풍이 일려와. 막 밤에 막 눈물 나고 막 괜히 막 지나간 스카 앞에 지나가면 막 그거 막 생각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고3 때는 헤어지지 말고, 헤어지고 싶어도 그냥 다 끝나고 입시 끝나고 헤어지는 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없는 사람 만들지 말고 있는 사람 헤어지지 말고. 근데 만약에 헤어진다! 헤어지고 싶어! 그럼 너 어떻게 해? 그냥 보내줘야지 뭐. 내가 잘할게 막 이렇게 붙잡고 막 구질구질하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잠들고 싶은지 잠들게 하고. 이거 연애 해본 사람은 알아. 이 연애를 하게 되면 밤에 계속 전화하잖아요. 근데 이게 졸린 마음과 계속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두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 그러면 한 사람은 계속 전화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이제 졸리면은 어떻게 돼? 한동안 말이 없지. 그러면 야, 너 잠이 와? 아니, 나 잠 안 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정신 지금 엄청 말짱해. 막. 근데 왜 혀가 꼬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자게 해야지. 그러면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으면 잠들게 하고.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니에요? 수용적 태도. 여기서 수용적 태도. 그냥 다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는 것은 조용히 생각해라. 성찰적 태도. 침묵할 것에서 성찰적 태도. 자, 여러분 여기 뭐뭐 할 것이라는 말투를 볼게요. 침묵할 것. 자, 모의고사는 화요일 밤 12시까지 제출할 것.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낼 것. 그런 거잖아. 그럼 이 할 것이라는 말투는 명령이에요. 그쵸? 명령적 어조. 이거 굉장히 딱 잘라서 말하는, 뭔가 타협이 없을 것 같은 단정적 어조. 자,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그럼 원래 꽃이나 하늘이나 무덤은 어떤 존재예요? 원래는 우리가 매우 서두는 존재. 그러니까 꽃은 아름다운 거예요. 뭔가 아름다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빨리 그걸 얻고 싶어서 막 서둘잖아요. 하늘은 뭔가 높은 이상적 존재에 대해서, 또는 내가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초조해하고 집착하잖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집착의 대상.
자, 얘는 집착의 대상.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집착의 대상을 의미하고 서둘지 말 것은 욕심을 버려라. 욕심 버리기를 요구하고 침묵할 것. 성찰해라.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그럼 이 날개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밖에 외부에서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대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오래전부터 소유했던 재능이나 꿈 같은 걸 의미해요.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결코 잠기지 않는 별을 얘네들은 다 원래 그대에게 있었던 재능이나 꿈 같은 것들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꼽히지 말고 쉽게 하지 마라. 그럼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신중한 태도를 요구해요. 신중한 태도 요구.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뭘 실눈으로 보냐면요.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실눈으로 봐라 라는 거. 눈을 똑바로 뜨고 보지 마라.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걸 바라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 사귄 남자가 야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내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너 어디 잘 사나 보자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실눈으로 보라는 거는 그 감정을 좀 절제하고 바라봐라. 이 실눈으로 본다는 건 감정을 절제하고 바라본다. 우리가 그걸 무슨 태도라고 하냐면 감정을 절제하고 바라보는 걸 관조적 태도. 관조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봐봐. 자, 이것을 실눈으로 볼 것. 그러면 문제 한 구조 어때요? 서술을 앞으로 당겼으니까 도치 사용됐고. 자, 가장 큰 아들은 이상적 사랑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그대 등 뒤에 있다. 등 뒤에 있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등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에 있다. 자, 오늘 매우 빠르게 필기를 하느라 글씨가 잘 알아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못 알아보는 글씨가 있으면 나중에 따로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시 8개 다 풀어옵니다. 자,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여기까지. 우리 87페이지 여기까지는 문제 다 풀어져 있는 상태로 분석이 끝난 상태로 오셔야 돼요. 알겠죠? 질문이 있나요? 네. 가도 됩니다. 이번 주 모의고사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모의고사는 이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나눠줄 모의고사가 없고 모의고사를 안 오는 사람만 잠깐 남으세요. 내일 오는 사람, 오늘 볼 사람 가도 되고 오늘 본 사람과 내일 오는 사람은 가도 되고 혹시 나는 못 온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고생하셨어요. 힘들었지?